온 세상의 이야기가 그림이 되어 펼쳐지고 그림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 라디오로 듣는 미술관, 별별미술관입니다. 여름의 길목인 5월, 지금 서울 시립미술관은 강렬한 빨강과 파랑, 초록의 빛깔로 뜨겁게 물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개막한 유영국 사는 내 안에 있다 전시 때문인데요. 올해로 탄생 110주년을 맞은 한국 미술계의 거인 유영국 화백의 대형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파 모던보이였다가 해방 후 고향에선 배를 타는 어부였다가 6.25 전쟁 피난 때는 양조장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던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 하지만 결국엔 모든 걸 뒤로하고 캔버스 앞에 홀로 서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완성해낸 화가. 추상화가 어렵다는 편견을 단숨에 깨트려줄 화가 유영국의 드라마틱한 인생극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카더가든 로맨틱 선데이. 여기는 수원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1916년 경상북도 울진. 지금도 울진은 동해의 깊은 바다와 태백산맥이 맞닿은 고장입니다. 불영사 계곡의 깊은 물길, 망양정과 월송정에서 바라보는 수평선, 그리고 죽변항의 짭조름한 바다 냄새까지 자연의 결이 선명한 곳이지요. 1963년 경상북도로 편입되기 전 이곳은 강원도 울진이었습니다. 행정구역은 달랐지만 유영국이 태어났을 당시 바다와 산이 만들어낸 삶의 방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유영국은 오랜 세월 터를 잡아온 유씨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집안은 단순히 넉넉한 정도를 넘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어업과 수산업, 그리고 해상교역을 바탕으로 큰 부를 일구었고 동해를 삶의 기반으로 삼아 성장한 집안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때에 이르러 가세는 더욱 확장됩니다. 배를 통해 물자를 들이고 내보내며 상권을 넓혔고 지역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순한 경제적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집안에서는 지역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사업에 힘을 쏟았는데 사립학교를 세워 아이들뿐만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른들에게까지 한글을 가르쳤다는 점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에 맞서는 조용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영국이 자라난 환경은 단순히 부유한 집안이라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습니다. 바다를 무대로 한 개방적인 감각, 넉넉한 경제적 기반, 그리고 사회적 책임까지 함께 존재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영국의 삶과 예술에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힘이 함께 느껴집니다. 바다처럼 열려있고 동시에 깊이를 지닌 색의 말입니다. 어린 유영국의 눈앞에는 늘 두 가지 풍경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동해의 푸른 바다, 다른 한쪽에는 태백산맥의 장엄한 능선. 그 아이가 훗날 바다와 산을 평생 그리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영국은 서울 경성 제2고보에 진학합니다. 지금의 경복고등학교 전신이자
당시 조선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명문 학교였죠. 훤칠한 키에 성적도 우수하고 리더십이 뛰어났던 유영국은 이 학교에서 반장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학교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 학교는 군대처럼 강압적이었고 일본인 담임 선생님은 반장인 유영국에게 친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고자질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립니다. 타협을 모르는 올곧은 성정의 소년 유영국은 이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담임교사의 모진 구타와 억압이 이어졌고 결국 그는 졸업을 단 1년 앞두고 스스로 학교를 걸어나와 자퇴를 선택합니다. 사실 그의 진짜 꿈은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상선학교에 입학해 선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퇴생에게는 입학 자격인 졸업장이 주어지지 않았죠. 꿈이 좌절되어 고향 울진으로 내려가 방황하던 그때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성 제2고보 시절의 미술교사 사토구니오였습니다. 영구가 너의 고집과 자유로운 영혼은 저 넓은 미술의 세계와 닮아 있구나. 일본 도쿄로 가서 그림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니? 미술 선생님의 따뜻한 권유와 추천은 소년의 가슴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습니다. 비록 정식 고등학교 졸업장은 없었지만 다행히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학풍의 도쿄 문화학원 미술과를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배를 타고 세계를 누비려던 부잣집 도련님은 붓을 들고 캠퍼스 위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한국 최초의 추상화가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1935년 19살의 유영국은 그렇게 도쿄 문화학원 미술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당시 도쿄 문화학원은 자유로운 실험과 창작을 중시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영국은 처음부터 남들이 가는 길보다 자신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1930년대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모던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양의 전위미술이 빠르게 들어오고 초현실주의와 추상미술이 첨단의 예술 언어로 자리 잡던 시기였습니다. 20살도 안 된 울진 청년 유영국은 이 세계에 단번에 끌려 들어갑니다. 무언가를 똑같게 담게 그리지 않아도 되는 그림, 색과 형태 자체가 말을 거는 그림,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해방처럼 자유로움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유영국은 새로운 것에 겁내지 않고 몸으로 부딪히고 감각으로 익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훗날 그의 그림에서도 이어집니다. 긴장과 균형, 밀고 담김, 구조와 리듬이 공존하는 작품으로 말입니다. 1930년대 도쿄는 전위적인 모더니즘의 열기로 뜨거웠는데 그 한복판에서 유영국은 1938년 일본 최고 권위의 자유미술가 협회전에서 당당하게 최고상을 거머쥐며 단숨에 화단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시 그가 선보인 것은 선과 면, 형태만으로 이루어진 순수 추상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젊은이가 일본 예술계의 가장 최전선에서 정점을 찍은 순간이었죠. 이 눈부신 시절 그의 곁에는 평생의 예술적 동반자이자 한국 추상미술의 또 다른 기둥이 될 김한기가 있었습니다. 3살 위 선배였던 김한기는 호탕하고 서정적이었던 반면 유영국은 치밀하고 논리적인 성격이었죠. 성향은 달랐지만 새로운 미술을 하겠다는 열망 하나로 두 사람은 매일 밤 도쿄의 다방과 화실을 오가며 뜨겁게 교류했습니다. 여기에 훗날의 거장 이중섭까지 합류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미술인 추상과 야수파의 언어를 조선의 청년들에게 전파하며 한국 근현대 미술의 위대한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인하게도 시대는 이 천재들의 자유를 오래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면서 일본 군국주의 체제는 사상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전이미술을 전면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찬양하는 기록화를 그리라는 압박이 숨을 조여왔고 캔버스 천과 물감마저 배급제로 바뀌며 새로운 예술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1943년 유영국은 쓰라린 마음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도쿄 화단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던 청년 화가 앞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림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거친 생업의 현장이었습니다. 가장 눈부신 예술적 황금기에 붓을 빼앗긴 채 그는 고향 울진의 거친 바다로 향해야 했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천재 화가가 귀국 후 붓 대신 어선의 키와 양조장 술통을 잡아야 했던 기막힌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노래 듣고 돌아와 유영국의 그 치열했던 생존의 기록을 이어갑니다. 자우림 25, 21 1943년 27의 나이로 귀국한 유영국에게 고향 울진의 바다는 냉혹한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도쿄 화단에 촉망받는 유망주였던 동생이 귀국 후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지내자 그의 형은 집에 배도 여러 척 있으니 어업이라도 해보라며 권유를 합니다. 유영국은 상황이 괜찮아지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고 그 전까지는 형의 뜻에 따라 집안의 배를 타고 거친 동해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엔 형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타협을 모르는 대쪽 같은 근성의 소유자 유영국은 무엇이든 결코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선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배에 올라 밤낮 없이 어선의 키를 잡았습니다. 치밀하고 논리적인 성격은 바다 위에서도 빛을 발휘했습니다. 직접 선원들을 진두지휘하며 거친 바다를 영리하게 읽어냈고 그 결과 죽변한 일대에서 손꼽히는 어획량을 기록하며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운 만선의 기적을 자주 읽어내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가장 모던한 양복을 입고 거리를 거닐던 모더니스트가 이제는 땀과 바닷물에 절은 옷을 입고 동해 바다를 호령하는 최고의 선장이자 진짜 뱃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색, 파도의 힘, 수평선의 긴장감, 그리고 동해안의 산 능선이 그의 눈과 몸 안에 쌓여갔습니다. 훗날 그의 그림 속에서 산이 그토록 뜨겁고 깊은 색으로 살아나는 데에는 이 시절의 기억이 분명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파도를 맞받아치며 지켜낸 조국이었지만 1950년에 터진 한국전쟁은 그의 삶을 또 한 번 거세게 흔들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숯을 리아카에 싣고 팔러 다니고 징집을 피하기 위해 밤에 이동하면서 시골로 다니며 옷감을 팔아 곡식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만삭인 부인을 위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야 했죠. 그러다 중공군이 다시 밀고 내려오던 엄혹한 겨울, 더는 버틸 수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생을 바꾼 기막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유영국이 피난길을 준비하던 사이 대범하고 지혜로웠던 그의 아내 김기순 여사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으로 자금을 회수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난리통에 현금을 내어줄 사람은 없었죠.
결국 아내는 빌려준 돈 대신 당시 기하디 기했던 종이를 한가득 받아오게 됩니다. 피란길에 이 무거운 종이 더미를 어디에 쓰냐며 다들 황당해했을지 모릅니다. 유영국 역시 부인을 나무라며 그 종이를 어쩔 수 없이 트럭에 가득 싣고 그 위에 앉아 울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해안은 적중했습니다. 피란지에서 안정이 되자 관공서에서 그 종이들을 모두 비싼 가격에 사가게 됩니다. 종이들을 모두 팔아 귀한 쌀을 유영국은 한가득 손에 쥐게 됩니다. 그 쌀을 들고 울진 죽변항에 버려져 있던 부친 소유의 양조장을 다시 수리해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를 다시 찾아내 쌀로 술을 빚었고 그렇게 탄생한 술이 바로 전설적인 소주 망향이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뜻의 이름이었죠. 당시 죽변항은 고향을 잃고 떠돌던 피란민과 동해에 거친 뱃사람, 부두 노동자들이 모여 숨을 몰아쉬던 곳이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과 시량의 아픔을 달래줄 망향소주는 유영국이 직접 디자인한 상표를 달고 나오자마자 무섭게 팔려 나갔습니다. 술이 나오는 족족 동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영국은 이처럼 붓을 놓은 순간에도 최고의 선장이자 뛰어난 사업가로 성공을 거둔 지혜로운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익는 냄새가 온 항구에 진동하던 그 화려한 성공의 그늘 뒤에서 화가 유영국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동안 그는 철저하게 생활인으로 살며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화가 유영국의 침묵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울진 죽변항을 뒤흔든 망향소주의 대성공. 돈이 말 그대로 가마니로 들이치던 날들이었습니다. 쌀을 싣고 술을 빚는 그 화려한 성공의 한복판에서 유영국은 문득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것은 물감의 향기가 아닌 시큼한 술지개미 냄새였죠. 그는 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난 장사꾼이 아니다. 나는 화가다. 그러던 양조장 사업의 마지막 무렵, 유영국은 마침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화가의 본능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서울로 올라가 정식으로 개인전을 열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양조장 한 구석에서 비밀스럽게 다시 붓을 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집안 사람들에게는 그림 그리는 모습을 일절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선과 면으로만 이루어진 추상화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던 시절이었고 번창하는 양조장을 두고 이상한 난해한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이 행여나 실망하고 걱정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신의 예술을 온전히 보호하려는 거장의 깊고 고집스러운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억만금의 부가 눈앞에 있었지만 드디어 유영국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선언을 던집니다. 나는 황금도 싫고 금론도 싫다.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면서 오직 내 그림만 그리겠다. 어떤가요? 그 당시 내가 유영국의 입장과 같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채베코 바다 끝. 1955년 마침내 39의 유영국은 오직 본격적인 화가로 살기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옵니다. 황금빛 풍요와 재산을 미련 없이 내팽개친 대쪽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토록 흔들리지 않고 자기 그림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 역설적이게도 울진에서 치열하게 일궈놓은 경제적 자립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 위해 팔리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완벽한 자유 속에서 유영국은 오직 자기가 옳다고 믿는 순수 추상의 세계로 거침없이 돌진합니다. 사실 그는 해방 직후인 1948년 김환기의 권유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부임하며 잠시 상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임 2년 만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강단에서 내려와야 했고 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울진에서 거친 생활인으로서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전쟁과 절필의 강을 건너 다시 서울로 복귀한 유영국은 정체되어 있던 한국 화단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김환기 등과 신사실파 활동을 이어간 것을 시작으로 모던 아트협회, 신상회 등 한국 현대미술의 가장 뜨겁고 전위적인 흐름의 중심에는 늘 그가 서 있게 됩니다. 그의 독보적인 행보와 뚝심을 지켜보던 학계는 다시 한번 그를 부릅니다. 1966년 유영국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부임해 후학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모든 화가가 부러워하는 안정된 지위와 사회적 명예였지만 이 자리 역시 그의 예술을 향한 갈증을 막아서진 못했습니다. 부임 4년째 되던 1970년 학교의 근무 규정이 늘어나 강단에 묶여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행정 일을 하느라 정작 내가 캠퍼스 앞에 서서 내 그림을 그릴 시간이 부족하군.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 이렇게 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는 미련 없이 홍익대 교수직을 던져버립니다.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명예나 안정된 지위 역시 유영국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아무리 높아진들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술가로서 죽은 삶이나 다름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건의와 파벌의 경계를 부수고 후배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신상회 같은 단체를 조직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면서도 자신은 언제나 가장 날카로운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 명예와 돈이라는 세상의 유혹을 오직 그림이 먼저라는 이유로 가볍게 털어버린 유영국의 거인 같은 발걸음은 그렇게 한국 현대미술의 거대한 산이 되어 우뚝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학 강단을 내려놓고 오직 창작에만 몰두하던 유영국은 1964년 48이라는 늦은 나이에 생애 첫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장소는 서울신문회관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하단의 풍경은 대부분의 화가들이 공모전 규격에 맞춘 아담한 사이즈의 그림들을 출품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유영국의 전시는 달랐습니다. 전시장 문이 열리는 순간 미술계의 인사들은 일제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것은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기도 하는 백호 사이즈 크기의 거대한 캔버스들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캔버스들은 당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집안 마당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였던 유영국은 고향 울진에서 발휘했던 그 끈질긴 근성으로 나무를 깎아 직접 캔버스 틀을 짜고 천을 맸습니다. 거대한 화면 위로 온몸을 던져 붓을 휘두르며 자신만의 거대한 예술적 영토를 스스로 개척해낸 것입니다. 강렬한 원색의 면과 거친 선들이 화면을 뚫고 나올 듯 요동치는 거대 추상화 수십 점이 벽면을 압도하는 그 누구도 이전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스케일과 에너지가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전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은 앞다투어 한국 추상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압도적인 스케일의 거장이 탄생했다. 라며 찬사를 쏟아냈고 평론가들의 극찬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보통의 화가라면 날아갈 듯 기뻐하며 기사를 스크랩했을 법한 순간에도 유영국의 반응은 지독하리만치 담담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칭찬으로 가득 찬 신문 기사들을 흘낏 보더니 툭 한마디 던졌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나 평론가들의 말 같은 건 다 쓸모없는 거요. 남들의 평가가 내 그림을 그려주나? 화가는 그저 작업으로만 말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대인의 성정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평론가들의 말잔치도 세상의 박수갈채도 모두 부질없다며 다시 작업실 문을 걸어 잠근 유영국. 그 고독한 방에서 화가의 시선은 마침내 하나의 주제로 완전히 모이게 됩니다.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의 캔버스 위에서 산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자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삼각형들이 거칠게 충돌하고 대지를 뚫고 솟구치며 서로 겹쳐진 채 눈부신 빛을 품어냅니다. 불타오르는 빨간 산, 깊이를 알 수 없는 초록산, 신비로운 보랏빛 능선과 황금빛 사면까지, 그것은 설악산이나 북한산 같은 특정한 산의 풍경을 베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 울진에서 매일 마주하던 거대한 자연의 기억, 그 너머에 존재하는 산의 영원한 본질을 집요하게 탐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유영국에게 산은 단순한 시각적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자 자아 성찰의 매개체였습니다. 산에는 무엇이든 다 있다. 봉우리의 삼각형, 능선의 곡선, 원근의 면, 다채로운 색이 그 안에 있다. 산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산을 그리다 보면 그 속에 굽이굽이 길이 있다. 꼭 나의 인생과 같다. 내 그림 속 산에는 여러 형상의 삶이 숨겨져 있다. 사실 유영국은 인생 전체를 치밀하게 설계한 철저한 계획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예술 인생을 관통하는 놀라운 계획을 담담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나이 60살이 될 때까지는 조형의 가장 철저한 기초를 좀 해보고 그 60이 넘어서면 비로소 그 틀에서 벗어나 한결 자유롭게 내 그림을 그려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정확히 60을 기점으로 유영국의 산은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의 작품들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하고 차가운 기하학적 추상이었다면 60을 넘긴 만년의 작품들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고 한없이 유연하며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서정적인 산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는 구상과 추상의 이분법을 넘어 자연의 가장 순수한 핵심을 선, 면, 색으로 환원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추상은 말이 없다. 보는 사람이 보는 대로 느끼는 것이다. 추상미술은 형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색채란 사람의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도구다. 나는 색을 통해 자연의 장엄함과 생명력을 표현하고 싶다. 그의 말은 정직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의 이름과 그림에 열광하며 한국 미술계의 거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60을 넘기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스타 화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유행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에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가장 고독하게 가장 오래 쌓아 올린 뒤에야 비로소 그의 그림이 대중의 가슴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늦음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나긴 기다림의 세월이 유영국 예술의 독보적인 밀도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도쿄 시절에 뜨거웠던 전위미술가,
가족을 살려야 했던 거친 어부의 시간, 10년이 넘는 양조장 시절의 절필과 침묵, 그리고 황금을 버리고 다시 붓을 쥐었던 위대한 결심까지 그가 온몸으로 살아낸 치열한 삶의 시간들이 겹겹이 태적층처럼 쌓여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노년의 산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실 서울로 돌아와 붓을 다시 잡을 때만 해도 유영국은 자신의 그림이 세상에 팔릴 거라는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늘 곁을 지켜주던 아내 김기순 여사에게도 담담하지만 강하게 이렇게 당부하곤 했다고 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그림이 단 한 점도 안 팔릴지 모르오. 그러니 내 그림으로 돈 벌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오. 내가 죽고 나서 한 20년쯤 지나야 세상 사람들은 겨우 내 그림을 이해할 테니까 말이오. 평생 고독 속에서 그림만 그리다 가겠다는 한 예술가의 눈물겨운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거장의 뚝심을 그가 죽을 때까진 외면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60이 되던 1970년대 중반, 한국 미술계와 시장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꼬를 튼 것은 당대 최고의 안목가이자 컬렉터였던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님. 유영국의 화면을 가득 채운 압도적인 에너지와 치밀한 추상의 세계를 숨에 알아보았다고 하죠. 당시 고미술을 주로 수집하던 이병철 회장님은 유영국의 작품을 보며 추상이라도 이런 작품은 좋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대작을 전격 구입하게 됩니다. 최고의 자산가가 거장의 그림을 알아본 이 순간을 기점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미술시장의 문이 마법처럼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한 것은 한편으로는 시장의 변화였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가 묵묵히 쌓아 올린 고독의 세계가 드디어 세상에 읽히기 시작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48의 첫 개인전을 열고 60이 되어서야 비로소 생애 처음으로 그림을 팔아본 화가는 세상의 유행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가장 고독하게 가장 오래 쌓아 올린 뒤에야 비로소 그의 그림이 대중의 가슴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렇듯 유영국은 대중적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가소평가받았고 그의 이름은 화려한 스타 화가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하지만 기이하게도 대한민국 미술계 내부에서는 깊은 존경과 찬사를 한몸에 받았던 이가 바로 유영국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주류의 유행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직이라는 권력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그림을 바꾸는 타협 따위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탐내는 좋은 위치보다 오직 자신의 거친 작업실과 캔버스를 선택했던 사람. 그 지독할 정도의 엄정함과 한결같은 꾸준함은 동료 예술가들에게 거대한 산과도 같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훗날 수많은 화가들이 그를 가리켜 가장 닮고 싶은 예술가의 표상이라고 부르며 화가가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유영국을 꼽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박수 소리에 영혼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논리로 묵묵히 거대한 추상의 영토를 읽어낸 거인. 붓을 질 수만 있다면 황금도 논밭도 필요 없다던 그의 대쪽 같은 근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드는 유혹 속에서 당신은 과연 당신만의 산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느냐고 말이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양희은 한계령. 한국 미술계가 가장 존경하고 선망하는 화가 유영국. 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모두 이겨낸 이 거인에게도 끝내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의 삶에서 붓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지독한 병마였습니다. 유형국은 만년으로 갈수록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았습니다.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입원과 수술을 거듭했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가 병원에 입원한 횟수가 자그마치 37번에 이릅니다. 이른 나이부터 가슴속에 심장 박동기를 달고서야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의사조차 이제는 제발 붓을 내려놓고 쉬어야 한다고 만류했죠. 수술실 앞에서의 서늘한 두려움, 회복실에서의 안도, 그리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이 반복되는 동안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독한 병마도 유영국의 붓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작업실로 다시 나아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전의 캔버스 앞에서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나는 병원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언제나 작업실에 있었다. 이상하게도 캔버스 앞에만 서면 늘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팽팽한 긴장과 흥분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 그에게 작업은 단순한 예술이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처절한 생존의 호흡이었습니다. 육체의 심장은 멈춰가고 있었지만 그림을 향한 영혼의 심장은 캔버스 위에서 그 한계를 넘어 끊임없이 호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유영국을 그저 초인적인 영웅으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화려한 기적을 바란 게 아니라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떠 밤이 올 때까지 아주 오래 그리고 아주 조용히 버텨낸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했던 버팀의 세월이 비로소 그의 그림 속에 묵묵히 깊이로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1937년 첫 발표부터 1999년 마지막 작업까지 그가 평생을 온몸으로 살아낸 치열한 흔적들은 겹겹이 퇴적층처럼 쌓여 이제 대한민국 미술사 위에 아름답고 단단한 영원한 산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별별미술관에서는 유영국과 함께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는 탄생 110주년 회고전인 유영국 사는 내 안에 있다 전시가 열립니다. 유영국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 근대 거장전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1937년 도쿄 유학 시절의 기하학적 추상 작업부터 1999년 절필 직전의 마지막 산 연작까지 유영국의 긴 예술 여정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거인의 삶을 가슴에 담고 그의 그림 앞에 함께 서볼까요? 처음 유영국의 거대한 추상화와 마주하면 누구나 이게 뭘 그린 걸까? 막막한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의 화면 어디에도 나무 한 그루, 집 한 채, 사람 한 명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직감적으로 압니다. 거대한 산이 그곳에 있음을 말이죠. 유영국은 산의 겉모습이 아니라 산을 바라볼 때 우리 가슴 속에 먼저 요동치는 단단한 결심과 뜨거운 숨을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바쳐 캔버스 위에 가장 단단한 삶의 지형도를 그려낸 예술가 유영국이 남긴 거대한 영혼의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시 끄고
미술관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영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을 풍요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디오로 듣는 미술관, 별별미술관의 봉그림 DJ였습니다.